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수질자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우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수학을 즐기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자녀 교육에는 공식이 없다. 학부모님들 이 얘기 참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학 교육 전문가의 자녀 교육은 어떨까요? 이분들도 공식이 없을까요? 오늘의 강연자는 수학 교육과 자녀 교육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둘 다 대화가 필요해라고요. 수학교육 전문가의 자녀 교육 비법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저와 함께 수다학을 이끌어갈 오늘의 패널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윤영미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름인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다 보니까요. 일이 있으면 평일, 일이 없으면 늘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예, 최근에 저 이제 고1, 고2 아들 둘 키우고 있거든요. 네. 안동에 그 고택 리조트가 있어요. 아, 네. 400년 된 그 한옥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기억이었고 네. 제가 놀란 거는 네. 엄마가 수다학에 출연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제는 약간 그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성장했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는 뭐 반값이 하루에 얼마고 우리가 뭐 먹는 네.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것만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고택에서의 하룻밤은 이게 그냥 숙박비가 아니라 이 공기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이 어떤 외부 자연환경도 어떻게 보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뭐 이렇게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수학적 그런 사고를 거를 계산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또 네. 그 고즈넉한 고택에서의 여름 네. 휴가 참 괜찮을 것 한번 같은데요. 해보세요. 네, 아직 애인하고 아이는 안 되나? 네, 아직 휴가 안 다녀오신 분들 한 번쯤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머리를 비우고 힐링을 했으니까 이제 수학 공부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의 강연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 자녀 교육의 경험담을 직접 책으로 써서 엄청난 호응을 불러오셨던 분입니다. 초등 수학 교육 전문가 김진호 교수님 모셔볼게요. 네. 싱가포르 학교 학생들은 수학을 이해하면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수학이 즐거운 것이래요. 우리나라도 결과 중심의 수학, 계산 중심의 수학 이것보다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 중심의 수학을 공부를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집에서 자녀하고 아주 행복하게 수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수학 교육 전문가는 과연 자신의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답하세요?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은 수학을 이해해야지 되겠죠. 수학을 이해하지 않고서 수학을 잘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수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학교에서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실 때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네.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네. 아이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아, 저는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해하기가 근데 쉽지가 않은데.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부터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딸을 둔 아빠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예, 아빠하고 딸하고의 그 수학 몇 살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교수님? 저희는 5살 때부터 했어요. 오, 굉장히 일찍 시작했네요. 뭐 빠른 5살 편이죠? 때부터 조금 빠르고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일찍 시작한 점도 있겠지만 네. 뭐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꾸 네. 교수님이 지금 저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따님 같이 나왔죠 오늘. 네. 아, 이름이? 네. 김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이. 네, 따님이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서영 씨라고는 안 해도 되죠? 그냥 서영이. 서영이. 네. 예, 김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아유, 참 예쁘게 생겼네요. 네. 네. 예, 아빠하고 수학을 같이 하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아빠가 나의 생각을 자주 묻고 나의 생각이 주의 깊게 들어줘서 좋아요. 오, 자주 묻고 자주 들어준다. 주로 어떤 점을 그럼 물어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혹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지 등을 묻지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답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넌 어떻게 그런 답을 얻은 거니? 그 과정을 예, 하면서 이제 그것을 물으면은 천천히 잘 대답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지금은 제가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지금은 제법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애쓰시는군요. 네. 그렇죠.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 꼭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네. 점수 100점 맞는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제대로 이해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줄 네. 수 있는 데가 네. 학원도 아니고 집이죠. 네. 뭐 학습지도 아니고 그렇죠. 안 되죠. 부모겠죠. 예. 네, 서영이 말처럼 잘 물어봐주고 또 아빠가 잘 들어주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수학을 궁금하게 만들고 좀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드는 거 그게 좀 비결인 것 같네요. 아니 이런 아버지가 제가 있었다면 저 중학교 때까지 거의 올백이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완전 수포자가 됐어요. 제가. 저도 비슷해요. 네. 아쉽네요. 네. 네. 그 비법 오늘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김진호 교수님의 생생한 자녀 교육을 통해 배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와 즐겁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오늘 강연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교실 가면은 특히 수학 교실 가면은 한 3분의 1, 심한 데는 3분의 2 포기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수질자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우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수학을 즐기는 사람들.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아이 말한 것처럼 저렇게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아이들은 체육 시간보다
수학 시간이 더 즐겁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요인으로부터 그 즐거움을 얻으실 텐데요. 뭐 먹는 것도 즐겁고요, 여행하시는 것도 즐겁고요, 뭐 책 읽는 것도 즐겁고 각자마다 다 즐거움을 얻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것을, 누구든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갈 때 그 아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학습이잖아요. 습, 익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잘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것일 텐데, 첫 번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호기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기심, 발문, 의문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능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그 사고하는 능력은, 학습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능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집에서 수학 공부하면서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나 중학교 수학 교과서나 지능의 발달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학 공부하실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워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녀 데리고 학습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가 풀었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풀었었는데,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걸 주었을 때 못 풀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배움이 한 번 경험해가지고 바로 배움으로 자기 것화 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배워서 알 것 같다가 혼돈스러웠다가 다시 알 것 같다가 혼돈스러워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셔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딱 이해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마치 얘가 다 이해가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사고력 발달 또는 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과서가 이쪽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지능이 잘 발달하고 수학을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수학을 배우면서 지능이 발달하고, 또 지능이 높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즐겁게 학습할 수 있겠죠. 근데 지능은 자꾸 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움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학생들이 이제 봉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능 또는 사고력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내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를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들을 학생들에게 좀 주자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국 수학 교과서는 저렇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약 23%?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미국 교과서는 70%가 넘는데요. 물론 미국은 교과서가 여러 종류라서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분석한 교과서가 특히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과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사고력을 강조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전략을 스스로 착상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조지 폴리아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전략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내야 되고, 세 번째는 생각한 대로 풀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는 건데 자기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 거를 다시 반성해보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저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해결 전략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낼 때 그때 비로소 학생의 사고력이 발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려질 수가 있어요. 다양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는 한 가지 방법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들 공부들 하실 때 아이하고 이제 공부하실 때 다른 방법은 없겠니? 하고 자꾸 물어보시면 저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수학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고력 수학의 중심은 뭐니 해도 수학을 이해하는 건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 한 가지 꼭 강조하는 교육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육법인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수학을 이해하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수학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표정 보고? 그냥 학생의 답만 보고서는 알 수 없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보아야 돼요. 뭘 너는 물어보면 좋을까요? 그럴 왜 때? 이렇게 생각을 왜 했는지. 이렇게 생각한 건지, 네 생각은 무엇인지.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만 잠깐 네. 들어볼게요. 5살 때였어요. 서영이가 5살 때. 아빠 눈은 몇 개니? 2개. 엄마 눈은 몇 개니? 2개. 네 눈은 몇 개니? 2개. 우리 엄마, 아빠, 너 3사람의 눈은 전부 몇 개니? 6개. 6개.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요 수준에서 그렇죠. 아이가 6이라고 대답을 잘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네, 뭐라고요? 어떻게 6을 얻은 거니? 더해서라는 답이 나오게. 그렇군요. 어떻게 6을 얻은 거니? 서영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네. 그때 5살 때 아빠 난 3 더하기 3 했어. 어? 어? 왜 그랬대요? 봐요. 그래 3 더하기 3 했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자연스럽게 왜, 지금 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넌 어떻게 한 건데 왜 3 더하기 3을 한 건데 물어봐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질문이 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에서 교육을 하시면은 이런 질문 할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냥 6 맞다, 잘했다 하고 말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부모님 자신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얻은 거니? 하고 물어야 되겠죠. 네. 서영이 대답은 아빠 오른쪽 눈 하나, 엄마 오른쪽 눈 하나, 자기 오른쪽 눈 하나, 오른쪽 눈 3개, 어머. 왼쪽 눈 하나, 왼쪽 눈 하나, 왼쪽 눈 하나, 오, 왼쪽 눈 3개. 천재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수도 생각을 할 있겠구나. 수가 있어요. 5살 때. 네. 저는 그냥 오. 내 눈에 한쪽은 아빠 거 한쪽은 엄마 거.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런 답변을 예상했는데 전혀 또 다른 뭐 예상이었네요. 그렇게 네. 생각할 수 하는 아이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네. 계단 더 내려가야 되는군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평면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뭔가 더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그 힘.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는요, 정말 학원에서 누가 선생님이 이렇게 붙들고 이런 네. 얘기를 할 만한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도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뭐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냥 공부해라. 이것만 저희 부모가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네. 수학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참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공부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공부를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야 되겠죠? 교수님? 네. 처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부모님의 관심이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답에 관심이 답을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네. 아이 혼자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들을 가지시면은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여름방학 때 네. 소영이 혼자서 3학년이잖아요. 네. 4학년 수학 덧셈 뺄셈 문제들을 오, 혼자 했어요. 혼자서요. 와. 네. 어,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하게 할 한 수 있는 네. 것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생각해내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방학 때도 무슨 공부를 해. 학기 중에도 뭐 이렇게 아이 공부시키고 시험 대비시키고 하느냐고 고생을 해서 네. 방학 때는 안 했으면 하시는데요. 학기 중에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으면 네네. 방학 때도 씨름하지 않으면서 네. 혼자서 열심히 네, 잘할 수 그래요. 있는 것 예, 같아요. 서영이처럼 이렇게 알아서 정말 공부를 해주면 참 고마울 텐데 사실은 좀 다른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는 게 좋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하기 힘들지만 그 수학적인 개념이 서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학부모가 같이 공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혼자만 놔두는 건 아니고 네.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서 질문하면 질문 받아주고 네. 또는 조금 그 후속 질문들 같은 네. 거 학생의 사고를 쿡쿡 찔러주는 그런 질문을 이제 옆에서 해줘야죠. 네. 그냥 혼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는 네, 그렇다면 아니겠죠. 이제 어떻게 네. 아이를 도와서 수학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2부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이제 제가 집에서 아이들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를 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 학생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교과서를 보면은 학생의 사고를 강조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시별 학습 목표라고 해서 매번 그날 배워야 하는 지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이제 틈틈이 해주시면은 학생이 그 질문에 답하는 사이에 사고력도 늘어나고 학습도 진일보할 수 있고 그래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수를 통해서 소수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10분의 9가 0.9 여기서 멈추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서 0.2는 0.1이 몇 개 있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면은 0.1이 2개, 0.1이 3개 있으면 뭐니? 0.3, 0.1이 5개 있으면 0.5, 0.1이 9개 있으면 0.9. 여기는 교과서까지 있잖아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 하니까 대답을 잘 해요. 자, 0.1이 10개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시간이 걸려요. 대답하는데. 처음 배우는 부분이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0.1이 10개 있으면 뭐니? 1. 그렇죠. 1.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0.1이 11개 있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0.1이 12개 있으면 하면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 가는 이 부분이 저것과 교과서와 함께 병행이 되면은 아이가 사고력이 그 생각을 해내는 부분이 확 발전해 갈 수 있겠죠. 뭐 여기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 간단하게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곱셈 2학년 때 곱셈 9구단을 하잖아요. 2 곱하기 9까지 9구단이니까 2 곱하기 9까지 해요. 서영이 공부시키면서요. 2 곱하기 10은 왜? 2 곱하기 9보다 2개 더 많은 것이 2 곱하기 10이잖아요. 2 곱하기 10은 2 곱하기 20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곱셈을 개념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2 곱하기 20은 아빠 2 곱하기 10이 한 번 있고 2 곱하기 10이 또 한 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0, 20, 40이지. 그렇게 그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기에서 아이의 사고를 가둬두지 마시고 이렇게 더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질문들을 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은 아이가 잘 쫓아올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 아이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사고가 발달해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그거는 엄마의 생각이고 엄마의 기준이에요. 엄마의 욕심이고. 못하면은 내가 다음에 다시 질문하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할 거야. 어렵죠? 아마 부모님들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수학인데도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답을 여러 가지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 2, 4 다음은 뭐니 했잖아요. 답이 6, 7, 8, 9 심지어는 수학적 논리가 서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요, 아무거나 써도 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문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풀 것을 요구를 하면은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라라고 그러면 아이가 못하니까 그냥 또 다른 거 한 가지 방법 있겠니? 또 다른 방법 있겠니? 아니면 친구하고, 서영이는 지금 집에서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둘이 문제를 풀면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방법 설명하기,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가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것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숙제를 내줬더니 그 교과서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도록 되어 있는데 아빠가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거를 또 다시 재차 요구하니까 수학 책에 숙제를 하면서 다른 가능한 방법들을 다 적어 놓던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저 2학년에 나오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예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방법은 1의 자리끼리 먼저 더해서 13, 3 구하고 3 적고 1 받아 올림해서 10을 받아 올림이죠. 해서 10, 20, 30 더해서 60, 63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대단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저거 지금 2학년 수학인데요. 1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1학년 때 몇십 만들기 했어요. 저기 지금 36 있죠. 자, 7을 3과 4로 가르기를 해요. 1학년 때 3과 4 가르기 하잖아요. 그래서 36을 40으로 만들어요. 40. 그 다음에 20도에서 60. 아까 3 남았으니까 63. 또는 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7을 몇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6을 가르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과서에서는 가르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가르기, 모으기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안 나와요.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자, 27 더하기 0 했어요. 더하기 36. 0은 더하거나 말거나 변하지 않죠. 0의 성질을 한 번도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한 번도 써먹질 않아요. 이거 할 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0 집어넣잖아요. 자, 이제 학생이 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 저것을 보고서
이 0을 3 빼기 3을 할 건지 4 빼기 4로 바꿀 건지 그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3 빼기 3 해도 되죠. 그러면 27 더하기 3, 30. 빼기 3, 36 해서 33. 63. 영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는 푸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생각하기. 아이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아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의 이해를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의 이해를 들으려고 하니까는 왜 그렇게 생각한 거니? 너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해볼 수는 없겠니? 뭐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학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참 잘 들었습니다. 서영이가 수학을 그렇게 5살 때부터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런 교수님의 숨은 노력이, 엄청난 노력이 있었네요. 네. 교수님만 네. 가능한 건 아니죠. 저 같은 평범한 엄마도 뭐 노력하면 가능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네. 마음에 두시면서 그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저희 집사람도 네.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네, 뭐라고 하세요? 자주 하는 좀 100점 좀 맞게 해달라고. 근데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늘 네. 시험 보면은 뭐 한 개씩을 틀리더라고요. 근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하죠. 계산 실수해서 네.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방학 동안에도 자기가 모르는 4학년 내용들도 공부를 한다는 그 학습 태도라고 하는 네.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팀스나 피사나 이제 이 세계 학력 경시대회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성적은 좋은데 수학에 대한 태도는 아주 낮게 나와서 문제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있는데 아쉽네요. 네. 네, 엄마들 이렇게. 탓이에요. 우리 엄마들 100점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100점짜리 남편하고 못 살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도 좀 100점을 좀 올리고 싶어서. 네. 근데 오늘 참 많이 배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스스로 네.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두 가지. 기다려주라는 거. 예, 무엇보다. 마음에 네. 꽉 와박혔어요. 맞아요.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에스크메스 시간입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질문이 올라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이경진 님의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가 자꾸 학년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려고 해요. 요즘 하도 선행학습이 위험하다, 복습을 주로 해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수학을 이해하려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위한 선행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습. 예, 네. 복습이 네. 습이.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있는데, 학생들이 3학년 학생이라고 해도 뛰어난 학생은 4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울 수도 있고 5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울 수도 있고 서영이도 뭐 네. 지금 4학년 수학한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이 지난 4월인가에 한국수학교육학회하고 다른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경시대회를 했었는데요. 네.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뭐요? 어떤 일이요? 초등부에서 네. 우승한 학생이 네. 3학년이에요. 6학년 학생도 나왔는데 네. 3학년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 학생의 능력에 맞는 것을 학생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은 훨씬 높은데 네. 자기 5학년이라고 그래서 5학년 교과서 보라고 그러면 따분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네. 죄송합니다. 자기 능력이 자기 학년보다 낮은데 그래요, 저 지진아예요. 낮은데 못 자겠어요. 그 자기 학년 수준에 있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더 그 학생의 능력에 맞춰서 힘들겠죠. 꼭 네. 선행학습은 꼭 안 되고 복습이 좋고 이게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냥 교육을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꼭 선행학습이 가능하면 굳이 안 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교수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방청객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네.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아까 서영이는 자기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저희 아이는 빨리 문제를 풀어 제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하군요.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문제 정말 제가 너무 많이 하루에 숙제를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차분히 생각해서 그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빨리 풀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고력보다 빨리 막 그냥 암산해서 풀고 막 넘기고 그러다 보면 오류가 날 수 있고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 방법이 좋을지 제가 어떤 인리를 해야 될지 좀 말씀해 네. 주세요. 교수님.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빨리 하고 게임 해야 되니까. 빨리 해서 안 틀리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아이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학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접근하시는 방법이 매일 2쪽씩 또는 3쪽씩 정확하게 풀기 시키시는데요.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적기 학습 얘기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뭐 적절한 예일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서영이 친구 아버님이 지난 일요일 날 만났더니 같은 고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서영이 공부할 시간에 와서 좀 공부를 같이 좀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어제 공부를 했어요. 네. 같이. 네. 그러면서 제가 숙제를 내주는 거를 그 친구 어머님이 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숙제를 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네가 못해도 좋아. 틀려도 좋아. 네가 생각을 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와. 혹시 생각하다가 네. 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네가 판단되면은 그만큼 네가 엄마한테 물어봐. 근데 엄마가 알아야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네.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즐기고 수학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려고 그러면 네.
아이가 지겨워하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참 아이 문제는 네. 정말 부모 문제고 또 그게 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사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그쵸. 집에서 사실 부모님이 직접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핏줄은 못 가르친다고. 운전도 그렇고 그런 분들 공부도 진짜 그렇고. 많으실 텐데 교수님 진짜 그 막 욱하고 왜 이걸 모르나 해서 답답해서 싸움 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신 부모님들께 좀 조언을 해주시면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저도 한 번 서영이 데리고 공부하면서요. 욕심을 내본 적이 있어요. 네. 서영이가 제법 잘하는 것 같아서 경시대에 내보내려고 막 연습 문제, 그 경시대 예상 문제, 실제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푸시를 했었어요. 압박을 네.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당장 나타나는 반응이 아빠 나 이제 수학 공부 안 할래. 거부감이 확 있는구나. 부담스러워서. 이제 제 욕심인 것이에요. 네,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네요. 욕심보다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가 즐겁게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아이 생각 들어주고 네. 그게 힘들겠지만 그게 아이가 즐겁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는 거. 네, 교수님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정말 우러나온 강연 오늘 참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수학의 가정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모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제가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학 일기장을 쓰는 겁니다. 수학 문제 옆에 몇 월 며칠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풀게 됐고 어떤 점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참 한눈에 쏙 정리가 돼서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로 방청 신청 가능합니다. 수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